임대차 보호 3법도 소급 적용하겠다 하고 이제 기사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이 기자도 뭐 민주당 관계자나 뭐 어떤 정치권에서 어떤 취재를 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겠죠.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임대차 보호법 3법을 이제 뭐 통과를 시킬 건데, 통과시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소급 적용을 해가지고 기존의 어떤 계약자들한테도 다 적용을 시키겠다, 이걸 추진하고 있다라는 게 단독 기사가 지금 떴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대차 3법이란 뭔가부터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해가 되니까. 우선 3법이라는 거의 의미는 3개가 있다는 건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이게 뭐냐? 요번에 개정안이 또 하나 발의가 된 게 있어서 최신 버전의 개정안을 얘기를 해드릴게요. 임차 가구 현황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공공주택 사업자가 뭐 한 거는 뭐 그렇게 한 걸로 본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할 경우, 실거래 신고를 할 경우에는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내용 자체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전세나 월세 계약하면은 그 구청에 가서 신고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럼 자동으로 확정일자 줍니다. 그런데 지금도 확정일자 받으러 주민센터 가잖아요. 그러면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죠. 그러면서 자동으로 전월세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하라는 거죠. 의무적으로. 옛날에는 확정일자를 받을지 말지는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의무다. 현재는 매매 거래만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그건 다 아시죠? 그래서 매매 거래를 하시면 실거래 신고를 꼭 하셔야 돼요. 안 하면 과태료 내요. 그런데 이제는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라는 거죠. 계약서 작성하고 30일 이내에 하는 거고, 이거는 매매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매매와 똑같겠죠 아마. 그래서 계약이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전세 살기로 했다가 미안해요 안 할게요 라고 해지하는 경우에도 아마 해지 신고를 하셔야 될 거예요.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냐, 그럼 이걸 왜 하죠? 굳이 실거래 신고를 왜 하는 거죠? 자, 크게 뭐 2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여요. 뭐냐, 임대인들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죠. 자, 매매 거래를 하면은 국가가 알아야지 거기다 양도세를 때리는데, 지금은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면은 그걸 국가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의무적으로 신고를 안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의무적으로 신고를 받게 되면은 전월세 신고 자료가 차곡차곡 쌓이겠죠? 그러면 얘가 전세를 얼마 받았고 얘가 월세를 얼마 받는지를 자동으로 시스템화를 할 수 있으니까 임대소득의 파악이 쉽고, 그러면 거기에 소득세를 바로 부과할 수 있어서 이걸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여성 탈세를 추적하기 위해서인 것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그냥 아들한테 그냥 돈을 쓱 줘가지고 뭐 집 거래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들한테 돈을 몰래 줘가지고 전세 살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증금을 좀 뭐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고, 월세를 대신 내주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들을 파악하기 좋겠죠. 그리고 더 큰 목적은 바로 이 전월세 상한제를 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목적은 바로 이 전월세 상한제를 하기 위해서인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법은 뭐냐?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이건 뭐냐? 현재 여러 가지 종류의 민주당 법안이 발의가 돼 있어요. 뭐 정의당에서도 뭐 발의한 게 있고. 그런데 뭐 대부분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면, 전월세를 계약할 때 5% 이상 초과해서 증액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대부분의 법에 들어가 있고, 또 공통적으로 대신 감액은 무제한입니다. 그 전세나 월세가 떨어지는 거는 제한이 없는데 올릴 때는 5%를 초과해서는 못 올린다. 이게 이제 공통적인 내용이고요. 그리고 계약당 5%입니다. 그런데 보통 2년씩 계약을 하죠. 그러니까 2년에 5% 정도만 올리세요. 이 말은 뭐예요? 거의 물가 상승률 수준으로 정도만 올리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는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이 법의 취지예요. 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 강제적으로 임대가를 조정해가면서라도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안들 중에 몇 개는 5%도 너무 높다. 그 이하로, 그냥 물가 상승률보다도 밑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제한하자는 법안도 심의 중인데, 이게 어떤 버전이 통과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5%를 초과해서 올리게 되면은 당연히 과태료 같은 게 나옵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임대인이 5% 초과해서 올렸냐 안 올렸냐라는 거를 따져야지 과태료를 때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야지 임차인들을 보호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반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전세가, 월세가가 얼마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신고제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현재 여러분들도 다 적용받고 있는 건데, 보통 전세는 2년 계약을 하죠. 그러면 왜 2년을 계약을 하느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2년까지는 전세나 월세
사업자를 무조건 살게 보장을 해줍니다. 임차인이 원하면. 이거를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1년짜리 단기 전세를 살아요. 근데 살다가 여기 생각보다 좋네. 근데 난 계약을 1년밖에 안 했어. 근데 나 1년 더 살고 싶어. 그러면 그냥 집주인한테 저 1년 더 살게요, 그냥 말만 하면은 집주인은 그걸 거절하지 못합니다.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에요. 근데 이거를 너무 짧다, 더 늘려야 된다 라고 하면서 이번 21대 국회에 법안들이 막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뭐 다양합니다. 2+2가 좀 많고요. 김진애 의원은 이제 2+2+2 이렇게 했고, 심상정 의원은 아예 좀 더 나가서 3+3+3, 그래서 9년간 살게 해주자. 그리고 이제 논란이 많이 됐었죠. 박주민 의원은 야 무슨 9년이냐, 그냥 무한정 살게 하자. 집주인이 실거주하러 들어오는 거 아니면은 무한정 살게 합시다. 이렇게 지금 법안들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뭐 어떤 안이 통과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알 수는 없지만 최소가 2+2니까 4년은 기정사실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3법이 통과가 되면 앞으로 임대인은 전월세를 계약할 때 30일 이내에 실거래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안 하면은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이다. 그리고 계약은 2+2니까 뭐 4년 이상이 보장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당 5% 초과해서 인상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또 과태료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산권에 제약이 오는 거죠. 맞죠? 지금은 내가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뭐 시세가 떨어지면 낮추고, 임차인이 2년 뒤에 뭐 더 살고 싶다고 하면 조금 올려주세요, 뭐 싫으면 나가시고요, 뭐 이렇게 내 재산권을 좀 쓸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현재보다는 이 재산권에 대해서 상당한 제약이 올 것이다. 이거는 이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임대사업자들 있죠, 의무보유로 뭐 4년 8년 하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하고 규제가 동일하게 돼요. 동일해. 그러니까 전 국민이 임대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4년짜리 임대사업자가 된다고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의무등록화나 뭐 그냥 법적으로 아예 그냥 기본으로 깔던지 뭐 똑같은 거죠, 사실. 7월 3일에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게 있죠. 임대사업자 혜택 3가지를 없앤다 해서 삭제 3법 뭐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는데, 이게 통과가 되면 임대사업자나 이제 임대차 3법을 적용받는 일반 뭐 임대인이나 사실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뭐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임대사업자는 이제 의미를 잃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죠. 이 임대차 보호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고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언론 기사로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죠. 민주당이나 정부에서 소급 적용으로 지금 이걸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세요. 민주당은 특히 이 법을 사실상 소급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 신규 계약은 물론이고 기존의 계약에 대해서도 임대기간 의무와 임대료 증액 제한을 하겠다는 거다. 기존 계약자들도 다 적용을 시키겠다. 새로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기존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소급 적용을 하고 싶다. 이 부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딱 읽고 나서 또 벙찌는 거예요. 아니, 이거를 지금 소급 적용을 하겠다고? 이게 소급 적용이 되는 게 맞는 건가? 하면서 지금 또 갑자기 물음표가 머릿속에 딱 뜹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소급 적용을 하겠다는 걸까? 이걸 좀 보면요. 보통 이런 재산권의 침해를 입히는 법안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소급 적용의 논란이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를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대부분 이런 조항이 들어갑니다. 뭐냐, 기존 계약자들은 어쩔 수 없죠. 대신에 다음번 계약자부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따라 주셔야 됩니다 라고 보통 이렇게 법이 추진이 됩니다. 왜냐면 기존 계약자들은 뭐 니네가 법이 없을 때 계약한 거니까 어쩔 수 없고, 다만 몇 월 며칠 이후로 새로 계약하는 사람들부터는 법을 따르셔야 돼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뭐 크게 반발을 안 합니다. 왜냐면 이해할 수 있죠. 왜냐, 기존에 한 거는 뭐 저희가 뭐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앞으로는 좀 조심해 주세요. 왜냐면 이게 좀 국가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도 뭐 이해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그래도 조금 우리를 도와주는구나 하면서 서로 그렇게 피해가 없는데, 물론 피해가 조금은 있겠지만, 그런데 현재 부동산 정책을 쓸 때 상당수의 어떤 국민들의 반응은 이런 반응이 더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야, 뭐 투기꾼 놈들을 뭘 봐주냐, 쟤네들이 지금까지 혜택을 본 게 얼마나 많은데 소급 적용을 해야지 이 나쁜 놈들 하는 이런 여론이 꽤 많고, 그리고 그런 여론을 정부나 민주당이 모르지를 않죠. 그래서 소급 적용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반대로 설명을 해볼게요. 왜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자, 우선
기존의 계약자들이 다 어떤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어떤 다양한 사연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연들은 다 기존 법에 근거해서 네 뭐 괜찮아요 안 돼요 하면서 서로 계약을 했어요. 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조금 더 뭐 손해보고 하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소급 적용을 한다는 거의 의미는 과거의 사람들한테 미래의 법이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네가 행동을 해야지. 넌 왜 그렇게 순진했니? 미래에 바뀔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사전에 그런 걸 잘 대비해서 잘 판단을 했었어야지 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거예요. 그로 인한 임대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텐데 소급 적용을 하면 이건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거는 이거에 대한 보상은 아무도 안 해줘. 소급 적용이라는 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기 때문에 소급 적용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하나씩 사례 예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임대인이 있어. 어떤 뭐 아저씨, 할아버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아들이 이제 결혼할 때가 다 됐어요. 이제 한 36 정도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할 여자도 있대. 그리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결혼시킬 생각도 있었어요. 뭐 1, 2년 뒤에. 그래서 아들 결혼하면 여기 신혼집 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집을 비워둘 수는 없으니까 전세를 하나 주려고 해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할 때 임차인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 저기 사장님 좀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나중에 여기 2년 뒤에 여기 실거주를 좀 해야 돼. 신혼집으로. 그래서 2년만 살고 무조건 나가셔야 되는데 좀 괜찮아요? 라고 먼저 물어봤어. 그랬더니 그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괜찮아요. 저희 어차피 뭐 여기서 한 2년 살고 집 사가지고 이사 갈 거니까 뭐 저희는 2년만 계약해도 괜찮습니다. 2년 뒤에 나가는 거 알고 계약할게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냥 악수하고 좋게 헤어집니다. 근데 여기에 갑자기 법을 소급 적용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제 2년쯤 돼가지고 연락을 하겠죠. 아,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아들 결혼해가지고 이번에 집 좀 비워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돌변을 해. 갑자기 목소리가 확 낮아지면서 무슨 소리죠 지금? 법이 바뀌었는데 지금 2+2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사를 안 가도 돼요. 지금 옆 단지 지금 시세가 얼마나 뛰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갑니까? 저는 2년 더 살 거예요. 저 안 나갈게요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특약 소용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보면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적용되지 않거든요. 사례 예시 두 번째입니다. 어떤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좀 이번에 재계약한다고 하니까 아 그래? 아 그러면 저기 좀 미안한데 요번에 시세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한 5천만 원만 좀 올려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재계약해드릴 수 있는데 라고 말을 하는 임대인이 있다고 봅시다. 근데 그 임차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사장님 저희가 그 가게 하는 거 아시죠? 근데 저희가 가게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너무 힘든데 한 1,000만 원만 올려드리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또 사람 좋아. 아유 1,000만 원 올릴 거면은 좀 그렇고 아유 5천이 시세긴 한데 그러니까 이 임차인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5천은 도저히 안 되는데 다음번에 제가 어차피 또 살 거거든요. 계속 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합쳐가지고 한 번에 좀 올리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하는 임차인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임대인은 또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아유 사정이 딱하네. 그래요. 그러면 다음에는 시세대로 한 번에 좀 올립시다. 꼭 좀 부탁해요. 임차인이 네 그럼요 걱정 마세요. 제가 다음에 꼭 올려드릴게. 근데 법 소급 적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몇 년 지났죠? 그래서 이 임대인이 전화를 합니다. 이제 시세대로 좀 올려주세요. 저번에 5천만 원 올리려고 했던 것도 안 올렸잖아. 이번에 시세가 더 올라가지고 한 8천 올랐는데 8천 좀 올려줘요. 안 그러면은 좀 나가셔야 될 것 같아.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미안해요. 라고 했더니 임차인이 뭐라고 합니까? 무슨 소리죠 지금? 5% 제한 모르세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밖에 못 올려드려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지금 시세가 8천이 올랐는데 아니 법이 그렇다니까요 지금. 한번 변호사한테 상담해보세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사례 예시 3번. 자 이런 집도 있습니다. 집을 살려는 사람이야. 집을 살려는 사람. 근데 중개사가 이런 얘기를 해. 여기 이거 전세가 있는 집이야. 근데 여기 전세가 3개월 뒤면 만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세대 부부 여기서 이제 살면 되잖아. 아이랑. 그러면 3개월 뒤에 전세가 나가니까 그 사람 내보내면서 들어오시면 되겠네요. 그런 조건이면 괜찮죠? 그러니까 한번 이거 사실래요? 라는 중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분은 그래 전세 3개월 뒤에 만기니까 내보내고 들어오면 되겠다. 네 그럼 집을 사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씁니다. 근데 여기다가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잔금 낼 때쯤 돼가지고 우리 이제 이사 들어가야 되니까 집 들어가야죠. 그래서 기존의 세입자한테 이제 계약 만기니까 집 나가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만기돼서 저희가 들어가려고요. 그랬더니 그 세입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 2+2 모르세요? 그게 뭐죠? 아니 법이 바뀌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저 2년 더 살아도 돼요. 저 그냥 여기서 더 살 겁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너무 답답할 거 아닙니까? 이 아내분이.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지금 내가 이 집 들어가려고 지금 3개월 전에 집을 샀다니까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지금 법이 바뀌었다니까? 하고 전화를 끊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답답해서 전화하겠죠? 여보 우리 어떡해? 우리 집 이사 못 간대. 그 무슨 소리야 지금? 그 사람 거기 계약 만기돼서 지금 나간다고 하는데 그 사람 나가라고 그래. 아 바쁜데 왜 전화를 해?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 아내분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몰라 지금 법이 바뀌었대 그래서 안 나가도 된대. 남편이 지금 심각성을 지금 이제 깨닫습니다. 야 우리 그럼 어떡하냐 그럼 지금 집 팔았잖아 우리. 야, 우리도 지금 이거 집 2달 뒤에 지금 비워줘야 되는데 아니 거기 세입자가 지금 안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는 집 팔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우리 집 놔두고 지금 전세살이 하라는 거야 지금? 라는 식으로 지금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는 해당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2+2로 소급 적용해버리면은 4년을 안 살았기 때문에 재계약 의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소급 적용이 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소급 적용이 된다면. 살아야지 네 번째입니다. 요런 집도 있어요. 뭐냐? 여기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이요. 집을 살려는 사람인데 여기 기존 전주인분은 집주인이 사람이 좋아. 그래가지고 전세를 좀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놓은 분들이 있어요. 어느 동네 아파트 가다 보면 꼭 그런 데가 있잖아요. 시세는 뭐 전세가 5억인데 4억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이 있어. 집주인이 좀 돈이 많아가지고 굳이 뭐 올리지 않아가지고 그냥 시세보다 좀 낮게 유지하고 있는 동네들도 있거든요. 그런 집도 있어요. 근데 그런 집을 내가 살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집 사면서 전세 새로 맞춰가지고 잔금 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사세요. 시세는 5억이니까 여기 현재 4억 들어있는데 5억 맞춰드릴게. 그래요? 그러면 제가 돈이 충분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제가 그거 매수할게요. 대신 사장님이 전세는 1억 정도 더 높게 맞춰주셔야 돼요. 아니 걱정하지 마요. 여기 시세가 5억인데 뭐 걱정하지 마요.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라고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여기다가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개사한테 전화가 와요. 큰일이에요. 이거 어떡하죠? 그래서 네 왜 그러세요? 이거 법이 바뀌어가지고 전세를 못 올린대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떡하지? 이게 법이 이게 뭐 소급 적용이 돼가지고 전 계약에 5% 이상은 못 올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1억을 못 올리는데 어떡하죠? 어떻게 한 달 안에 1억 만들 수 있겠어요? 라고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네? 제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합니까? 지금 대출도 안 해줘서 난린데 저 돈 다 끌어다가 사는 건데 이걸 어떻게 사요? 어떡하지 지금 법이 그래 지금 5% 이상은 못 올려. 이거 큰일 났네. 거기 그 매도자 아저씨가 잔금 안 내면 계약금 몰수하고 계약 파기하겠다고 지금 난린데 그 사이에 집값 올랐다고 안 그래도 집 팔기 싫다고 그러더니 잘 됐다고 한 달 안에 1억 더 안 가져오면은 무조건 계약 파기라고 난리예요 지금. 새댁이 어디 가서 돈 좀 구해와봐. 한 달 안에 1억 만들어야 돼. 안 그러면 계약금 날려요 라는 사례도 생길 것이다. 그러면 정부는 왜 이 법안을 소급 적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이걸 좀 알아봐야겠죠. 자 여기 보세요. 1989년 임대차 보호법 개정으로 임대 의무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니까 그때 소급 입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해 전세값이 23%가 폭등했다는 거죠. 이건 당연하겠죠. 전세가 1년이었는데 2년으로 늘어나니까 2년치 전세를 받아야 되겠다. 그 상승분을 미리 받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임대인들이 전세값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 해에 재계약하는 거를 막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올렸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니까 소급 적용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소급 적용을 안 하면 이번에 전세가가 폭등할 거니까 그거는 막아야 된다. 그럼 어떡하지? 소급 적용을 해버리자. 이런 식의 논리가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여기 이렇게 마지막에 좀 약간 빠져나가는 멘트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를 보면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소급 적용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왜냐면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소급이라는 반론이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다. 이거죠.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에 대한 소급 입법 논란과 더불어 임대인에 대한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도 예상이 된다. 그래서 이게 논란이 예상됩니다 라는 이제 기사예요. 그런데 저는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예시를 다 떠나서 헌법에 보장된 소급 적용하지 말라는 대원칙이 있잖아요. 헌법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적인 원칙인데 이 원칙을 좀 어겨도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정상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헌법 제13조를 보면은 모든 국민은 소급 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이나 재산권을 침해받거나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써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재산권을 침해하는 임대차 보호 3법인데 이거를 소급 적용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이거는 진짜 하나같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안들이거든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혜택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나빠진다는 거잖아요. 손해라는 거잖아요. 손해. 그런데 이제 정부나 여당의 입장은 이겁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의 목적이
결국에 공익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소급 입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지금 그 논리의 어떤 그 바닥에 깔려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임대인은 국민이 아니다. 너희는 공익에 해당이 안 된다는 말이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데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공익의 범위는 누가 결정했는가? 이게 과연 맞는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리고 공익이 있다면은 국민의 일부는 희생해도 되는 건지, 그 뭐 피해를 입어도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거는 누가 정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돈을 벌고 말고를 떠나서 좀 답답함이 느껴집니다. 답답함이. 최근에 문제되는 소급 적용 논란들이 많잖아요. 지금 첫 번째가 이제 6.17 대책 소급 해가지고 대출 안 해준다 해서 잔금 대출 안 나온다고 막 계약금 날립니다 하면서 지금 시위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혜택을 또 폐지하는 것도 소급 적용한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임대차 3법도 또 소급 적용하겠다고 막 지금 언론에 기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소급 적용이라는 게 보편화가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국민이 국가를 믿지 않는 나라가 될 겁니다. 뭐 현재까지는 부동산 정책에서 소급 적용들을 제가 다루고 있지만, 소급 적용이라는 게 국민들이 용인해주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에서도 아마 점점 일어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대인들은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임대인들은 첫 번째, 지금 민주당에서 이 법을 최대한 빨리 지금 개정을 해서 바로 소급 적용을 하려고 지금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기사 내용만 보면은 7월 안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7월 안에 처리해서 바로 그냥 소급 입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7월 한 달 안에 요 전월세를 최대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임대인들은 아마 그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계약을 하려는 분들은 아마 어떻게든 높게 올리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요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소급 적용이 돼버리는 임대인들은 이제 엄청나게 억울한 상황이 오게 될 텐데, 아까 제가 말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으니까. 근데 뭐 소급 적용을 한다 그러면 뭐 위헌 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몇 년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 개인들이 어떤 피해들을 입을 텐데 뭐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고, 나름대로 어쨌든 법에서 허용하는 계약 파기 사유를 막 적용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렇게 소급이 적용이 되고 전세도 막 연장을 오래 해주고 전세 월세도 못 올리고 막 이러면은 어떻게든 이 사람을 계약 해지 사유를 잡아가지고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2+2 이렇게 해서 4년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다음번 2년쯤에는 임대인들이 실거주하려고 많이들 들어가려고 할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번에 만약에 소급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도 야 또 할 수도 있겠다, 소급 적용을 또 하면 어떡하냐, 2+2도 소급 적용을 했는데 갑자기 이걸 3+3으로 바꿔버리면 어떡하냐, 5+5로 바꿔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몇 년 뒤에 천천히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면 차라리 지금 들어가자, 속 편하게 누구 나갈 때 빨리 들어가자 라고 생각하고 실거주를 하려고 아마 할 거고, 그런 데들은 보통 인기 있는 지역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대출 끌어다가 돈을 빼주고 자기는 들어가려고 할 것이다. 그럼 전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제가 방금 설명했죠. 정부를 못 믿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소급 적용을 또 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의 소급 적용까지도 생각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내 재산을 지키려고 하겠죠. 그리고 어떻게든 월세를 주려고 할 겁니다. 어떻게든 전세금을 빼주고 내가 월세를 거기 주든지 아니면 실거주를 하려고 한다. 왜 그러냐? 계약 해지가 사유가 생기면 사람을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근데 월세는 2기, 그러니까 2달의 월세를 밀리잖아요. 그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돼서 이 사람을 소송해서 내보낼 수가 있는데, 전세는 사실 해지 사유가 별로 없어요. 전세는 뭐 내가 그냥 목돈 받아놓고 추가적으로 뭐 돈을 받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계속 연장도 되고, 그리고 5%밖에 못 올리고, 이러니까 세입자를 내보낼 만한 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자가 살겠다고 하면 계속 살아야 되고, 그러면 내 어떤 인생 플랜이 꼬이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금 여력이 되면 어떻게든 월세로 바꿔놓고 차라리 월세를 받아가지고 뭐 조금의 수익이라도 얻으면서 월세 밀리면 쫓아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소급 적용과는 상관없이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임대차 보호 3법이 앞으로 적용이 되면은 어떤 부작용들이 생길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는데, 그 부작용이 소급 적용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가속화가 되겠죠. 확 더 속도가 당겨질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은 뭐 언론으로 좀 약간 간을 보는 것 같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할 수도 있다 없다 하려고 추진은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약간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민주주의 국가의 어떤 기본적인 좀 룰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정부도 답답하겠죠. 어쨌든 뭐 지금 정책이 뭐 꼬여가지고 전세가도 막 올라가고 막 공급도 부족하고 뭐 지금 답이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좀 룰은 지키면서 어떤 다른 제3의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소급 적용으로 해서 과거의 어떤 잘못된 점을 뒤늦게나마 지금이라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거는 뭐 유혹이 큰 건 알겠지만 이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는 국가와 국민의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아마 아직은 확정은 된 건 아닌데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